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은 조국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7일 목요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장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유상범 전주의 의원이 고발장을 들고 가는데 조국이 윤대진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해서 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조국은 이처럼 퇴직 후에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문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문정부의 특질들, 내로나물과 후한무치, 그리고 무능과 오만, 한마디로 윗선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퇴임하고 1년 반이 지나 치른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적어도 그는 보궐선거의 원인인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 조국이 자서전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이 6월 1일 날 나온다고 하는군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스내려가는 심정이다. 아직은 자서전을 낼 정도로 정치적, 사회적 경륜이 쌓인 것도 아닌데 그는 왜 자서전이란 걸 썼을까요? 혹시 그도 대선에 출마를 하는 겁니까? 요즘은 재판을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면 장 차관도 못하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조국 자서전이 나온다고 하자 이 민주당 입장도 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성 친문 말고는 지금 조국은 손절 상품입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다들 조국 사태를 지목했는데 당사자가 나는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면서 책을 썼으니 여간 난감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긴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아들, 딸이 스펙을 위조한 범죄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을 받고 있는 데다가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가족의 피로서 이 책을 썼다는 표현은 좀 어울릴 듯도 합니다. 어쨌든 자서전은 조국의 시간이란 책인데 부제는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는 저같이 SNS를 멀리하는 사람과는 달리 아주 오래전부터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세상사를 비판해서 조만 대장경을 남긴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변수를 다 해온 사람인데 아직 말하지 못한 생각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조국은 자신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이 나라를 의미하는 조국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고 보니 그는 자신의 이름에 대단한 긍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자랑스레 올린 포스터 사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느낌표가 딱 쳐져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일이 남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불태울 여지가 아직 있다는 것인지 통 종잡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는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는데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걸 보니 주로 딸이 볼세 차를 타지 않고 아반떼를 탔다 이런 얘기들이더군요. 그는 책을 출간한 이유로 검찰과 언론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검찰, 언론, 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검찰이 그런 허위 사실 때문에 기소를 한 겁니까? 그간 언론 보도가 진실이거나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그는 이 나라 언론과 검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게 됩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적으로 재소환됐다. 기승전 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며 저를 밟고 진진하시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냈더군요. 그 뒤에 적은 말이 딱 거의 한 개입니다. 이 책을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말하자면 조국 수호를 검찰청 앞에 외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야말로 조국에게는 고귀한 민주시민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들은 마치 사교에 빠진 광신도 마냥 진영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는 좀비들로 보였는데 말입니다. 그가 쓴 마지막 문장은 비장하기조차 합니다.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 장담하건대 묵묵히 걷겠다고 한 그 말을 그는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 자서전 출간이 알려지자 여러 사람들이 논평이 뒤따랐습니다. 그게 무척 재밌습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그를 잘 아는 분들이니 말입니다. 먼저 친구였던 진중권 교수는 남을 비판하는데도 천재성을 드러냅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민빈에 몸담았던 권경희 변호사는 아주 신랄했습니다. 또 뭐라고 혹세무민하는지 살펴보려고 책을 사게 될 테니 잘 팔릴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물 건너갔다. 권 변호사는 조국을 두고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148조만 되뇌는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조국이 아내인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있었을 때 검사의 신문마다, 그것도 100개가 훨씬 넘는 신문마다 형소법 148조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 것을 비꼰 것입니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의 형사소출을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자서전 선제 문구를 두고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직설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오줌 산다.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은 무슨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인가 라며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조국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의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 뿐이다. 자, 그런데 참 묘한 악연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틀 전 27일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이란 책을 출간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책은 책 쓸 시간이 없는 우리 정치인들이 문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정책 등을 정리하는 대담집입니다. 아주 한국 정치판의 특유한 현상이죠. 안철수의 생각, 그리고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이 대표적인 정치인의 대담집입니다. 이낙연의 대담집은 소설가 문형일이 맡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조국을 직격했습니다. 논문의 제일 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다. 조국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조국 사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언론은 이낙연이 달라졌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조국을 두고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소회. 조 전 장관이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 했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자, 이제 문 대통령의 얘기도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상하고 있었죠. 내년 5월 9일 자정이면 임기가 끝나니 임기까지 재정을 풀어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대선까지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유동성 과잉을 걱정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는 사뭇 다른 생각입니다. 이주열 총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의 급등락을 부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염려하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는 것일까요? 그가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회의에서 한 말은 정반대했습니다.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재정이 균형추가 돼서 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누가 이런 보고를 하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문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너무 가파릅니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난 2017년 말, 물러나고 8개월 뒤에 국가 채무는 660조 2천억, GDP의 35%였습니다. 그게 올해 말, 그러니까 2021년 말 956조 9천억으로 GDP의 48.2%입니다. 문 대통령이 추경을 더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라붙습니다. 이 4년만 본다면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OECD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게다가 우리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얘기도 난센스입니다. 우리는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나라이며 서구와 우리는 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를 시작한 시기가 무려 몇십 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솔직히 정부의 2020에서 2060까지 장기 재정 전망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재부는 2045년에 GDP의 99%까지 국가 채무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고 예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깊어질 30-40년 뒤에 생산인구는 줄어드는데 무슨 재주로 정부가 재정을 흑자 기조로 돌릴 것인가요?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이 증대될 일은 만무합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된다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노동계획을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 국가 채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으로 올해 또 추경을 한다면 올해 말 1000조를 넘길 것입니다. 내년에는 1100조를 넘기겠죠. 자칫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면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GDP 60% 선을 2023년경에는 넘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장 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해 오히려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말인가요? 당장 돈이 더 거친 것은 세금을 왕창 올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를 올리고 세율을 올린 종부세가 많이 그치고 있죠. 말이 확장 재정이지 그 실체는 세금으로 알바성 일자리를 남발하거나 각종 수당 명분으로 저소득층과 청년들, 노인들에게 이전 소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비를 진작시켜 세수를 늘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일회성 찬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한 회의가 정말 회의라면 적어도 경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 올해 당장 미국 같은 거대 경제국가 그리고 영국보다도 훨씬 낮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문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작년 하반기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보다 먼저 회복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코로나 전에 3년간 우리 경제가 워낙 추락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폭망으로 인한 기저 효과 때문에 경제 회복도 두드러져 보이고 세수도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기저 효과가 컸다는 말이죠. 어쨌든 문 대통령에게 확장 재정은 이제 신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직 반쪽의 회복이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중요하다. 그는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세금주도 성장, 더 나아가 재정주도 성장이 됐습니다. 문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와 달리 거대 예산을 겁없이 편성해왔죠. 2019년 예산을 9.5% 늘린 것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9% 내외로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도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경만 67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에 이미 국가 채무는 GDP 40%를 넘어서서 48.2%까지 치솟았습니다. 홍남기는 2025년까지 GDP 60%를 지킨다는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왔는데 이대로라면 그건 물 건너갔습니다. 아마 이 속도라면 2023년에 60%에 이르겠죠. 그 경우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막을 해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더 빨리 늘겠죠. 한 번 준 복지를 줄일 방도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재밌는 건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출구 전략을 주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고관을 텅 비게 했는데 자신이 떠난 뒤에 그 고관을 채울 방도를 주문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부담은 오롯이 지금 20, 30대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KDI 원장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위반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앉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취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아주 많았는데도 권력이 밀어붙인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문정부 최대 실책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했고 결국 빈부격차는 아주 커졌습니다. 고용 외에도 투자, 생산, 소비 등 모든 지표를 추락시킨 주범입니다. 그걸 또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 정책을 만든 당사자가 KDI 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이 정부에서는 예사롭게 일어납니다. 누가 뒷배일까요? 그는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